제가 볼 때 경제 공부할 때 최악의 방법이 일간지 읽는 거예요. 매일 경제 이런 거 들이떠서 막 읽어요. 예. 그거는 그냥 단신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걸 했다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고 지금 어떻게 했고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보다가 보면 억지로 보는데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역시 헬스장처럼 한 일주일 가면 다행인 거지. 예, 그렇게 하다가 몇 번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친구가 뭘 해가지고 뭐 차를 바꿨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시 뭔가를 좀 해볼까 하다가 또 경매가 유행이면 또 경매 다녀봤다가 이것저것 발만 담그고 결과적으로는 뭐 시간 낭비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경제학은 철학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철학은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냥 논리가 있을 뿐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학파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다못해 케인즈가 됐건 아니면 통화론자가 됐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주류 시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자기가 누구를 스승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인연대로 가는 게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약간 케인지안입니다. 예, 전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케인지안이라서 저는 뭐 돈을 찍자주의기보다는 화폐의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 사람들의 임금 가치를 지키는 게 더 고용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인데 또 반대론자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또 충분히 논리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멘토를 잘 만나셔야 된다는 거고 혼자서 할 수 없는 학문이기도 해요. 왜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그 먼저 한 사람들을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어깨 위에서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1월 4일 그 올해 첫 장에서 이런 폭락이 보여진 거는 25년간 시장에 계셨던 제 선배님이나 십몇 년간 했던 저나 아니면 지금 이제 일주일 되신 저희 그 비서분도 똑같은 처음 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요즘에는 뭐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좀 괴팍해졌어요. 참 예전이 정말 돈 벌기 쉬웠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자 그러면 뭐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본론으로 훅 들어가 버렸는데요. 뭐 어쨌든 뭐 하는 인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전략 세상을 바라본 뷰가 있고 그 뷰를 가지고 나름대로 저 혼자 할 것 같으면은 뭐 저는 뭐 해외 선물이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유동성 큰 것들 많이 하는데 고객분들한테는 그런 거는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또 해외 선물은 잠을 못 자요. 그렇잖아요. 미국장이 서머타임 끝나면 11시 반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졸리면서 그걸 했다가는 인생을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분들한테는 또 사실 금융 저번이 너무 약해요. 다 모르세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영어는 배우기라도 해봤죠. 그래도 못하지만. 근데 금융은 배운 적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제 투자 방식도 있지만 그 끌고 가야 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나름 툴을 많이 임상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해봐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임상 실험 끝내고 양산을 시작한 지 좀 몇 년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디테일한 방법과 전략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는 제가 레코드로 보여드리고 카페에 가입하셨으면 지난 글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2011년부터 있던 카페니까 그때부터 한번 쭉 보시면 공과 과가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2016년입니다. 참 조상의 지혜를 깨닫는 해죠. 병신년의 해라고. 어떻게 우리가 한 여자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2016년은 그 역사라는 것도요. 마디가 있습니다. 예전에 왜 공룡이나 이런 거 보면 백악기, 주라기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시기를. 근데 경제도 그게 있어요. 근데 물론 뭐 크게 나눌 수 있죠. 뭐 대공황 이후로 뭐가 있고 뭐 근본이자가 깨졌던 71년부터 뭐가 어쩌고 여러 개가 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016년은 경기 체질이 한번 바뀌는 대나무의 한 마디 정도 될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 전마디는 언제였냐? 2008년이라고 보는 거죠. 2008년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류 역사상 전 지구가 잘 살았던 유일한 시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지구가 부동산이 가격이 올랐고 모든 나라가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우리나라 천 뚫는데 20몇 년 걸렸잖아요. 80년에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천을 3번 시도하다가 처음 뚫었던 게 2004년입니다. 24년 만에 뚫은 거죠. 근데 뚫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2000까지 가버렸지만 그런 마디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기였죠. 노무현 대통령이 참 운이 없는 게 왼쪽 오른쪽한테 다 욕을 먹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파들한테 뭐라고 욕을 먹어요? 노무현 때문에 집값이 덜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규제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왼쪽 분들은 뭐라 그래요? 노무현이가 집값을 2배로 올려놔가지고 살기 힘들어졌다. 네. 근데 그거는 우리 정책의 문제가 아니었죠, 사실은. 하다못해 저기 프랑스 남부 해변, 뭐 지중해 해변, 뭐 스페인 해변 이런 데 가면 그 해변 전체가 펜션이 쫙 깔립니다. 물론 거기서 다 나중에 자살을 하지만. 네. 그래서 쿵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실제로. 자살하는 소리가. 네,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과유불급이라고 이제 번 돈보다 더 쓴 건 이미 옛날 이야기고 빚을 낼 만큼 쓰다가 이제 빚으로도 빚을 못 내니까 무너진 게 2008년이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빚 때문에 망했으니까 빚을 갚아야죠. 그죠? 그러면 빚 갚는 데는 선진국, 뭐 신흥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후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후지니까요. 네, 네 들어오시면 돼요. 네, 들어오세요. 저기 안쪽에 자리가. 네. 네. 그러면 빚을 갚는 방법이 크게 2개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선진국들은 빚을 어떻게 갚았죠? 선진국도 근데 유럽하고 미국이 갚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찍어서 갚았죠. 제일 아름답게 갚았어요, 사실. 유럽은 어떻게 했어요? 대출 받아서 갚았죠. 국가가 국채 발행해가지고 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갚기 힘들어지니까 재정 위기가 온 거고, 그죠? 그럼 미국은 그냥 그렇게 한 거고. 근데 문제는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출도 힘들고 돈을 찍을 수도 없는 신흥국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힘든 거죠, 뭐. 그 고통을 그대로 맞는 거죠. 그래서 2008년부터 유행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화폐 전쟁이죠. 돈을 찍을 수 있는 선진국과 그럴 수 없는 후진국들의 경쟁으로 나눠졌어요. 그때 투자는 너무 간단해요. 돈을 찍을 수 없는 곳에 주식을 팔고 돈을 찍을 수 있는 곳에 주식을 사면 무조건 이기는 장세였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보세요. 미국이 2008년 그때 한창 무너졌을 때 6,800까지 떨어졌던 다우존스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6년 만에 18,000을 갑니다. 미국이라는 경제 규모가 6년 만에 지수가 3배가 뛴다고요. 30%가 아니고 3배가 뛰었다고요. 이 메커니즘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신흥국 중에서 좀 괜찮죠. 우리 뭐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흥국 중에 그럭저럭 살만하고 대중교통 잘 돼 있는 이 정도 나라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확 내려가진 않았죠. 신흥국도 우리 같이 수출주도 신흥국이 있고 브라질 같이 자원 신흥국이 있습니다. 브라질 박살났잖아요. 브라질 박살났죠. 주변에 브라질 국채에다가 시겁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제 그 카페 검색어 유입에 경제학 1교시 다음으로 나왔는 게 브라질 국채입니다. 글 한자 있는데 삼성증권이 그걸 캠페인을 벌였어요. 국채인데 이자도 없고 연 9%를 준다.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근데 환율이 박살나서 마이너스 46%, 뭐 이렇게. 최저점은 됐어요. 지금도 한 30% 될걸요? 그러니까 이제 멱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은 따라가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화폐 전쟁 얘기가 나오고 블라블라가 하다가 2015년 말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진국은 지금까지 돈을 찍고 돈을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하다가 미국이 단독으로 처음으로 금리 인상하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 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유럽과 일본은 돈을 계속 찍고 있는데 미국 혼자 단독으로 올린 경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기조가 바뀐 거예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0%에서 0.025에서 한 단계 올라간 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거예요. 방향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이걸 가지고 뭐 위대한 이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혼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이혼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제 공지를 실컷 올려놓고 중국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주제를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경제 공부할 때 아까 뭐 일간지 같은 거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글로 된 거 보지 마세요. 한글로 된 건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기사 보면 전 세계가 갤럭시만 쓰고 전부 다 한류 춤을 추고 막 그럴 것 같죠. 외국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 보면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일단은 독자들 자체가 이걸 소화력이 좀 떨어져서 이런 기사를 쓰면 클릭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뭐 자극적인 이런 것만 좀 찾아가는 경향도 있고 깊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환경이나 외경은 사실 한쪽을 특정 지역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읽고 있으면 이게 소화제가 필요할 때가 항암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팩트만 추린다 하더라도 논조가 너무 어이가 없는 물론 대주주가 정경련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월급 주는 사람한테 잘 배워야겠지만 그런 거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정치 논리로 계속 몰고 가죠. 근데 저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보지만 너무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외신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럼 영어가 안 되는데요라고 하시면 이제 가끔 인터넷 블로그 내는 데 보면 외신을 번역하는 이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한국을 철수했어요. 아주 좋아하던 사이트였는데 여기서는 이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지. 여기서는 정상 언론인들은 있을 수 없는 나라라서 그냥 철수했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작년 말에 들어온 지 몇 년 만에 그냥 접고 나갔습니다. 하도 언론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신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의 키는 뭐 외신 얘기하다 옆으로 약간 샜는데 지금 정초부터 이 난리인 이유가 뭐냐? 외신 얘기를 왜 했냐면 자기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월가가 있고 유럽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금융에 대한 주축국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중국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단 말 이런 걸 잘 안 썼어요 사실은. 중국 뗀 놈들이 뭐 무슨 영향이 있다고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 미국이 떨어지면 중국도 따라 떨어져야지 중국이 떨어진다고 미국 장이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쪽에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뭐 각종 외신들 보면 헤드라인이 중국 때문에 뭐 힘들다 이런 얘기가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해요. 중국의 위상을 이제 알려줬잖아. 뭐 인민들이야 고생하겠지만 뭐 공산주의니까 뭐 상관이 있나요? 뭐 그런 그 위치를 또 보여주는 것도 있고 작년에 위대한 이혼 다음으로 큰 사건이 뭡니까? 아시아 쪽에 가장 큰 사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의 FDR 편입이잖아요. 위안화의 편입이지 않습니까? FDR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국제 통화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위안화를 가지고 있으면 외환 보유고에 안 잡혀요. 외환 보유고라고 하면 뭐 달러, 유로, 파운드, 그리고 엔화, 그리고 금 이것만 외환 보유고였어요. 그런데 위안화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안화를 사겠죠. 그 위안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여기저기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중국의 입장에서 무한대로 바뀌죠. 중국에선 위안화를 찍을 수 있는데 그게 외환 보유고로 인정을 받으니 적어도 외환 위기는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IMF 뭡니까? 외환 위기죠. 그때 한국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달러가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돈이 외환 보유고에 인정이 된다면 IMF는 올 리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찍어서 줘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한 나라에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돈을 쫙쫙 풀어요. 우리나라 가정을 하죠. 막 지경부에서 뭐 경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총선을 앞두고 엄청나게 돈을 풀었어요. 경제는 돌지도 않는데 엄청 돈을 지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폭등하겠죠. 원화의 가치가 폭락할 테니까. 그러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거죠. 그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팔고 나가야 되겠지. 그러면 찍은 만큼 팔고 나가니까 부작용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국들이 힘든 게 이겁니다. 위험하면 뭔가 확 질러줘야 되는데 지르면 그 즉시 나가니까. 그런데 중국이 드디어 절대 반지를 꼈잖아요. 이제는 그냥 필요하면 지르면 돼. 근데 물론 됐다고 그 다음 날부터 지르면 아무리 FDR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안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달러와 이런 것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안 써버리면 그만이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중국은 외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거. 그 말은 중국은 외환 위기는 사실 걱정할 나라가 아니었죠. 4조 달러의 그 외환 보유고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지. 그런데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줄일 수 있는 데는 최고의 특효약이 FDR이어서 중국 경제의 첫 번째 목표는 딴 게 아니라 FDR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딱 되고 나니까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절상을 시작해서 지금 위안화는 그 중국은 고정환율제인 거 아시죠? 달러에 연결돼 있어요.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바스켓으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가 연결돼 있어요. 그럼 달러가 강해지면 위안화도 같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미국은 세계 시장이라 해서 다른 나라들이 만든 걸 그냥 수입해서 열심히 팔아주던 그런 역할인데 중국은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쪽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위안화는 사실 절하되면 좋겠지. 수출만 놓고 보면 그죠? 그런데 달러랑 페이가 있고 뭐 하다 보니 2005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위안화는 계속 절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 2000 몇 년인데 2008년인데 2005년부터 쭉 이렇게 이게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위안화가 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위안화가 강해져요. 근데 위안화가 강해지면 뭐가 좋아집니까? 주변 수출 주도국이 좋아져요. 왜?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환율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조금씩 상실해 가잖아요. 그러면 경쟁하는 뭐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비슷한 뭐 베트남 이런 애들은 좋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왜 엔저 때문에 뭐 힘들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는데 요때 2012년부터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가 했더니 재작년부터죠. 재작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최근에 보십시오. 급등하기 시작했죠. 이것 때문에 난리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외신들이 자존심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리고 차이나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네, 저기 자리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모르긴 해도 뭔가 방향이 바뀐 건 아시겠죠? 쭉 가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으니 한쪽으로 쏠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났을까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유가 우연한 것 같으면 자기가 이유를 모를 뿐이죠. 다 연결되어 있고 다 개연성 있는 것들인데, 자, 그러면 중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자본주의 역사는 저랑 똑같죠. 79년에 그 계약 개방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79년생이잖아요. 30 몇 년 동안 뭘 해왔습니까? 중국이 할 수 있는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그냥 싸게 많이 파는 거죠.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그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데 중국은 재밌는 게 우리나라 기준 환율 발표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 환율 1.5죠. 근데 중국은 기준 환율이 두 개예요. 예금 기준금리, 대출 기준금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왜 그렇게 따로 하지? 복잡하게. 중국만 그렇게 합니다. 골 때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중국이 지금은 많이 꺾였지만 한 10% 성장률을 때리고 있을 때, 자, 우리도 전두환 시절에 12% 때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키 작은 사람도 빨리 키가 크던 시절이 짧긴 했지만 있긴 있단 말이죠. 성장기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적금 예금 금리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에 80년대 적금 금리 예금 금리 우리나라 GDP 최고 7 아니 최대 12%까지 쳤을 때 예, 어서 오세요. 저기 의자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그 통장을 봤는데 그때는 통장에 찍혀 있잖아요. 적금 금리가 제가 제 눈으로 봤는데 23%짜리 적금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적금이 다시 나온다면 저는 이 일을 다 때려치고 근로자의 길로 갈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23%면 3년이면 원금만큼 이자가 생겨요. 실입업체 아시잖아요, 그죠? 물론 적금이니까 23%면 실질적으로 한 16% 나오겠지만 5년이면 따블인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조건 알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투자고 뭐고 필요 없이 아껴가지고 저축하는 게 돈 벌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네. 이자가 20%면 100만 원을 지금 쓴다는 거는 120만 원을 쓴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1년 후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가 됐는데 그러면 중국도 한창 10% 치고 뭐 그럴 때 이자가 10몇 프로일까 20%일까요? 중국의 예금금리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해봐야 2%대죠. 2%대입니다. 적금은 0.9까지 떨어져 있어요. 실효로 보면 세금 떼고 하면 0.9입니다. 1,000만 원 넣었더니 9만 원 나오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면 이자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어떨까? 상식적으로 중국이 5% 성장해도 뭐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3% 가지고 지금 쥐어뜯고 싸우고 있는데 그럼 최소한 우리 더블로 나와야죠. 중국의 예금금리 2.8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다못해 전두환도 23% 줬는데. 인민을 착취하는 거죠. 인민을 착취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장률이 10%면 쉽게 말해서 그냥 돈 빌려가지고 공장 하나 차려서 굴리면 10% 남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면 10% 이하로 이자만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슨 장사라도 하면 돈이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5%짜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굴리면 평균 10%는 거니까 못해도 3% 잘하면 12% 정도 벌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금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예금금리 심지어 금리가 따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금리 상한제가 있어요. 더 이상 못 주게 돼 있어요. 또 중국은 그 공산주의잖아요. 더 준다 그러면 끌려가는 데니까. 중국이 어떤 데면 홍콩에서 중국 그 본토를 그 욕하는 책을 썼던 서점 주인이 실종됐어요. 아직도 발견 안 되고 있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남영도 끌려갈 때랑 좀 비슷해요. 실제라니까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작년 일이에요. 작년 일. 우한 혁명 때. 예. 네. 아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 네. 중국의 금리가 2.3%라고 2.8. 예. 2.8. 예. 그럼 그게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명목 이자율이잖아요. 다 명목으로 발표하죠. 네.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을 실질은 중국의 물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중국의 물가가 부동산이나 자본 가격은 엄청 높은데 식료품이나 이런 건 별 그렇게 빨리 안 올라갑니다. 그거는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되면 2.8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금리를 낮춰놨어요. 아예 꼭대기를 막아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 이상 죽이면 은행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자가 예금이 3%면 대출도 싸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금을 넣었는데 10%를 주면 대출 받으면 한 15%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꾹꾹 누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3% 원래대로라면 GDP대로라면 10몇 프로 줘야 되는 걸 3%에 주고 대출을 6, 7%에 주는 거예요. 자, 은행은 앉아서 그 중국 은행이 부실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데이터가 안 잡혀요. 그런데 그래서 망할 거란 얘기가 10년째 나오고 있는데 안 망해요. 왜? 세상에 중국 은행처럼 쉽게 돈 버는 은행이 없어요. 예대 마진이 끝내주거든요.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 발표돼가지고 그 다음 꼭지에 다 예금금리 내려가고 하는데 예대 마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예금하고 대출 이자가. 근데 중국은 심하면 4%입니다. 거의 은행이 대부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GDP 성장률보다 낮은 대출을 또 공기업들이 다 받아줘. 공용 공기업들이 다 받아가요. 거의 공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10% 오르는데 대출 6% 받으면 마이너스 이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중국의 공기업들은 엄청나게 공장 돌리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 좀 이상한 구조 같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왜 중국은 이렇게 돌릴까요? 자, 보세요. 일단은 중국도 우리나라 인서울 정도 되는 괜찮은 대학교에서 한 1년에 700만 명이 나옵니다. 걔네들이 어디 가겠어요? 취업이 안 돼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선거가 있는 나라는 댓글이 없는 전제하에 댓글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이 정권이 못하면 다음 정권도 바뀌잖아요. 근데 중국은 정권이 하나예요. 그런데 불만이 많아지면 방법은 하나죠. 폭동. 그래서 때려잡든지 어르고 달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2008년까지 수출 주도로 쫙 날아가다가 2009년 때 서브프라임 터지고 쭉 하면 글로벌 경기가 확 꺾이잖아요. 수출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체질 개선이 좀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서 정부가 돈을 뿌리는 식이에요. 아까 그런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하면 기업들은 수익이 안 남에도 그냥 싸구려 이자를 갖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막 돌리는 겁니다. 막 돌리는. 우리나라가 IMF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금융위기 때는 더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좀 지나간 느낌이 없잖아 있죠. 왜 그럴까요? IMF는 우리 동아시아의 문제였고 2008년 금융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였는데 우리는 IMF를 더 아프게 기억한단 말이죠. 왜? 우리는 중국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때 중국이 2009년부터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플랜으로 돈지를 시작합니다. 일단 다 지어. 무조건 만들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가지고 건설, 투자, 과잉.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 생산, 과잉 재고, 과잉 공급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빡빡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세계의 원자재를 흡수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돈이 되든 안 되든 돌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치에 슬슬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얘기하는 게 시진핑이 올해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조조정 계속한다. 그 구조조정이 뭡니까? 수출 주도에서 내수 중심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미국형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자본 축적은 좀 됐습니다. 이제 내수가 돌 만큼 돈은 모아놨어요. 분배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지만 그걸 어떻게든 돌리는 게 구조조정이고 시진핑이 부정부패해가지고 뭐 그거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애들 여러 잘렸어요. 왜겠습니까? 도덕성 때문에? 그건 명분이죠. 그 사람들이 자꾸 돈 해먹으니까 정부의 그 쉽게 말해서 여기서 보면 또 허경영 씨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다. 그래서 중국은 그 도둑놈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들이 워낙 해먹으니까 얘들만 잡아도 재정이 바로 설 정도가 될 거니까. 제 친구가 중국에 좀 있는데 중국에 비싼 술들 있죠. 중국에 가면 큰 술만 파는 큰 백화점이 있어요. 다 이제 선물용으로. 10개 중에 7개가 망했답니다. 이제 선물 많이 주면 공안이 와서 소개팅을 해요. 공안이 와가지고 소개팅을 해주니까 애들이 일단 피하고 중국은 걸리면 그냥 바로 죽이잖아요. 일단은 기본이 20년 막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뭐 그러니까 거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살벌한 동네이기 때문에. 또 제 친구도 공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공서에서 와가지고 돈 달라는 분들이 꼭 있었는데 작년 들어서 안 온대요. 네, 들어오세요. 작년 들어서 안 오고 있어. 그것도 하나의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건데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렵게 돌린 거죠. 자 성장률에 비해 턱없는 이자를 강제로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의 저금리 혹은 마이너스 대출을 국영기업에 몰아주면 그 국영기업은 거의 공짜 돈으로 엄청나게 생산을 돌려서 일단 고용이나 소비, 국가 경제를 어떻게든 돌리고
그러면 수출이 잘 되잖아요.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럼 위안화가 절상되겠죠. 달러가 넘쳐나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달러를 위안화가 갖고 있는 그 위안 보유고 있는 걸 풀어가지고 또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안 보유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금 금리가 낮으니까 1%라도 높은 데를 찾아서 우리도 왜 저축은행 찾아다니다가 한번 난리 났던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채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요. 국채가 1% 조금 더 이자가 높거든요. 그러면 국채를 팔아가지고 정부는 국채를 팔아서 위안화가 엄청 모아져요. 그 위안화로 들어온 달러를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톱니가 돌아가니까 외환 보유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4조 달러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 가격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좀 떨어내야 되겠다 하는 게 1대1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은 중국은 가장 중요한 건 해냈습니다. 제가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작년에 9월 달에 금리가 인상될 뻔하다가 12월로 3개월 연기된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그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11분가 12분가 그럴 겁니다. 예,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하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렇게 돼서 중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국제 공조인 거죠. 미국이 봐준 거예요, 중국을. 제 생각에는. 왜? 중국이 살아서 자기의 짐을 좀 덜어줘야 됩니까? 예뻐서 팔린 게 아니에요. 예뻐서 팔린 게 아닙니다. 자기 짐을 좀 덜어줘야 돼요. 왜? 미국은 지금까지 다 자기가 소비해줬어요. 전 지구가 수출하는 거를.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소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빵 터진 게 서브프라임이잖아요. 이 짓을 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안 써주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처자식들이 지구에 깔려있어요.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 중국한테 너희들도 뭔가를 좀 해라. 내가 예전처럼 안 되니 너희들도 뭐 대신 너한테 절대 반지를 끼워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러면 형님의 큰 뜻을 받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싸우기도 싸웁니다만 또 뒤에서들은 위정자들은 뭐 중국 일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하고 생각보다 똑똑하고 공조가 잘 돼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이에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데 중국이 체질 개선을 한다는 거는 FDR이 들어왔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돈을 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을 이제 해도 될 거라고 낙관하는 사람과 아직은 멀었다는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최근 며칠간 상황이에요. 자, 중국은 지금까지 수출, 투자, 건설로 해왔던 2차 산업을 3차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빨리 떨어지는데 얘가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자, 얼마 전에 한국 제조업 지수 박살났습니다. 중국도 그날 발표했었는데 제조업 지수 박살이에요. 근데 중국은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서비스업 지수는 올라갔어요. 일단 체질 개선이 일단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3차 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게 암세포가 몇 개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산소호흡기를 달아놓고 그리고 이제 출혈을 대비해 가지고 피를 갖다 놓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 피가 외환보유고인데 FDR은 내년 10월부터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된 적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완장은 찼으나 아직까지 신뢰는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이 절하의 움직임을 보이면 외국인들이 던지고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혈이 시작됐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까지 과다 출혈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살아남으면 중국은 체질 개선이 되는 거고 안 되면 괜한 짓 하다가 그냥 빨리 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에 찬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으면 우우 갈랐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우우 빠졌다가 이렇게 영혼 없는 트레이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뭐 빅스지수 뭐 이런 거 아시죠? 공포지수 같은 거 보시면 그래도 8월 달보다 나아요. 8월 달에 공포지수 40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절반이거든요. 그때보다는 훨씬 덜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8월에 놀란 가슴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더 좀 오바를 좀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의 키는 무조건 이머징인데 자 그러면 저는 중국이 3차로 빨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지도도 바뀝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정말 지겹도록 안 바뀌죠. 뭐 물론 빌 게이츠도 안 바뀌긴 하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희가 1등이죠. 네. 아니 뭐 맞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아이고 이건희면 걱정도 없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걱정하지 마. 걱정만 하는 게 아니고 의식도 없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조선팔도 최고 부자가 자식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왜 이건희를 어떻게든 살려놓을 이유가 뭡니까? 연명치료인데 죽으면 뭘 해야 돼요? 상속해야 되잖아요. 상속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그럼 못 죽는 거예요. 준비 다 될 때까지. 그 다 끝나면 이제 회장님 가셔도 됩니다. 실제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면 그럼 뭐 하려고 그럽니까 뭐. 그 사랑고심 못한 지 오래됐는데 뭐. 이건 편집해야지. 제가 처음 올릴 때는 막 했거든요. 근데 일베들하고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피곤해졌어요. 경부고속도로 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그렇게 일베들이 와가지고 그 8회 이후부터는 일베가 없어요. 경제기가 대부분이니까 팩트가 없으면 못 싸우잖아. 근데 경부고속도로 하면 이런 걸 때는 또 쥐어뜯고 싸우고. 말로만 들었던 일베를 실제로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징그러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중국이 만약에 경기 부양에 성공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됐으면 절성되던 게 가치가 올라가는 게 내려가거나 혹은 안정화되면 이머징들은 좀 일단 힘들어요. 첫 번째, 예전에는 기름을 퍼든 뭘 하든 캐내기만 하면 중국이 다 사줬거든요. 중국은 이 양반들은 그냥 돈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무조건 그냥 주문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냥 동쪽에서 서쪽까지 주세요. 제가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예전에 그 중국 부자들 유명하잖아요. 뭐 샤넬 뭐 그 본점 가가지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다 사갔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한 9명이 있는데요. 야식을 할 때 김밥 천국에 전화해가지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주세요. 그러면 진짜 종류별로 쫙 옵니다. 어차피 같은 거 여러 개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래봐야 9명이 9개 시키나 이게 그렇게 많아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이게 내가 시킨 건지 뭔지 알 수 없는 그게 다 서가지고 이제 판럭처럼 돌아다니면서 먹어요. 이렇게.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이었는데 그러면은 브라질이나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자재, 중동 다 좋았죠. 해피했죠. 해피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또 이제 뭐 여전히 그래도 괜찮으니까 좀 사주고. 근데 유럽하고 일본이 뭘 해요? 선진국답지 않게 돈을 찍어가지고 절하시켜가지고 화폐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일본이 가장 열심히 했죠. 양적완화는 미국이 가지는데 양적완화는 2001년 일본이 처음 합니다.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2006년쯤에는 양적 질적 완화까지 해요. 돈만 찍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돈을 찍으면 7일짜리 채권을 사주거든요. 7일짜리 그러니까 국채. 그러니까 7일 안에 이 나라가 망하는 위험에다가 돈을 찍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는 주식까지 샀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되는 대로 찍는다는 뜻이잖아요. 주식을 담보로 돈을 찍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식은 하루에도 몇 프로씩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없어질 수도 있는 아이인데 일본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양적 완화 미국만 기억할까요? 일본의 중앙은행이 그때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바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너무 오래 가는 거에 너무 부담을 느껴가지고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저금리가 오래 가니까 보험회사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연금저축 같은 거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뭐 최저 3%짜리 가입했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1.5야. 고객들은 해피하죠. 보험사는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종신연금까지 받으면 이 사람들이 죽어야 끝이 나는 게임이에요.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죽으면 보험금 더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원래 보험회사가 망하면 국가가 사거든요. 우리 대한생명 예전에 망했을 때 공적자금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의 헐값에 팔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생명이 된 거고. 근데 일본은 안 사줍니다. 왜?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이걸 먹으면 정부도 죽게 생겼으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죠.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된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다음날 리판 생명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헐 이렇게 된 거죠. 다른 보험사 개폭락은 볼 것도 없죠. 안 그래도 돈 없어가 힘든데 주식 폭락하니까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땅이죠. 땅하고 건물 다 내놓는 거예요. 부동산 폭락. 그래서 바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고 잃어버린 26년이 시작된 거죠.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큰 거예요. 아, 저금리 오래 하면 뒤지는구나. 라고 해서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 같으면 바로 올려 해가지고 결국 다 죽여버립니다. 버냉키 이걸 보고 금리를 빨리 오면 죽는구나. 그때 실제 버냉키 거기 있었어요. 양적 완화 자문관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저는 경제 마루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가 양적 완화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못 사는 나라 돈 찍으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돈 리어카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선진국이 당시 2위였으니까 선진국이 돈을 찍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한 거예요. 돈 찍었는데 아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왜? 돈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잖아. 엔캐리라고 하잖아요. 엔캐리. 우리도 그때 한의사들 엔화 대출 받아가 부동산 많이 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자가 1%다 했었는데 이자는 1%인데 원금이 더블이 됐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사들이 자기가 약 다려 먹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나는 그래도 약은 싸게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위안을 하며. 예, 그랬던 그 PP가들이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한의사들. 그 라이센스 있는 분들이 대출이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N 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국 돈으로 벌어야 되니까 원금이 확 올라간 거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았겠지. N 전이니까 아베한테 뽀뽀하고 싶을 거야. 최소한 30% 깎아줬으니까. 네, 그런 건데 그러면 무슨 얘기하다 아베 얘기가 졌죠? 자, 누군가 한 명 기억력 있으신 분 얘기하다 보면 좀 이렇습니다. 네? 네, 맞다. 그래서 버냉키가 하는 말이 버냉키가 2006년까지 일본에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마디 한 게 경기 부양을 할 때 하는 건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올릴 때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버냉키가 금리 올릴 때 생각보다 놀랬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천천히 올려라. 웬만하면 안 올려도 되고 이렇게 올리긴 해야 되나 올렸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은 분위기만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기 때문에 버냉키 저는 제 그 스승이 버냉키 제가 한참 공부할 때 버냉키 의장이라 가지고 뭐 인연 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중국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면 금리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하면요. 그럼 연준이 왜 올리냐? 그런 버냉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왜 올리냐면 다음에 경기가 빠졌을 때 이미 제로면 낮출 게 없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경기가 나빠졌을 때 금리 인하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뉴스를 딱 터뜨리고 있는데 이미 바닥인데 뭘 또 낮춰요. 물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때 쓸 카드를 확보해 놓는 거예요 일단. 네. 그 카드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많이 안 올라갈 겁니다. 네. 버블이 걱정돼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쓸 카드 확보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가 없고 그리고 옐런 의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버냉키 밑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부의장이었잖아요. 다 그 기조가 같습니다. 기조가 같아서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미국이 금리 올리면 뭐 순식간에 막 4%씩 올리고 뭐 이런 그러면 같이 다 죽자예요. 우리나라는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큰 애들이 죽은 거고 우리나라는 이미 죽어 있는 사상자 중에 하나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이 4% 올리면 바로 죽습니다. 올릴 것 같다는 얘기만 해도 휘청휘청 할걸요? 안 그래도 지금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돈 찍고 난리 났는데 자 그러면 일단 금리 얘기하고 유럽하고 일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양을 하고 내수로 돌린다면 중국 발아기들은 어떻게 될까? 중국 발아기들 소위 말하는 이머징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은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안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돈 안 될 거 그냥 열심히 그냥 군대에서 삽질하는 거잖아요. 사고 칠까 봐 삽질시키잖아. 네. 하는 것 없이 가만히 있으면 사고를 치니까 팠다 메웠다를 계속 시키냐. 산을 옮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도 군에 있을 때 또 옆으로 새는데 김종필인가 하는 인간이 우리 동네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제일 싫죠 그런 거. 전 좋아하지도 않는 정치인인데 그 부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걸 걸레질을 했습니다. 도로를 걸레로 닦는다는 걸 생각하거든요. 참 뭐 피겨 스케이팅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놈이 헬기 타고 왔어요. 절로 욕이 나오더라고. 분명히 알았을 거야 사단장 헬기 타고 올 거라. 근데 행위 하나 만에 하나 차로 올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또 무슨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죠? 잠깐 정신을 좀 차리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좀비 기업들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으로 가서 내수로 가겠다고 하고 그 안에서 하던 걸 우리나라 그때 지금 우리나라 얼마 전에 뉴스에 크게 떴던 회사 있죠. 두산인프라코 왜 떴습니까? 23살짜리 여직원까지 명의퇴직 시키려고 하다가 막 난리 났잖아요. 그 회사 왜 그렇게 됐어요? 두산이 왜 이렇게 떴습니까? 중국이 한창 공사할 때 가서 포크레인 판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포크레인 잘 팔리니까 약간 그래서 밥캣이라고 포크레인의 명품 회사가 있습니다. 얘를 인수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때 오바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밥캣이 너무 좋아서 한 번 사면 한 2, 30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삽이 좀 부러져야 되는데 안 부서져요. 그리고 중국 건물 허술하다 보니 툭툭 치면 다 쓰러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산이 뜬 게 뭐냐면 밖에서 너무 비싸요 또. 근데 두산 거는 조금 싼데 고장이 좀 나면 대신에 전국 어디에서 공사를 하든 전화하면 3시간 안에 가서 고쳐줄게 이거였어요. 요걸로 뜬 겁니다. 중국 건 고장 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중국은 팔고 나면 땡이니까. 근데 밖에서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적당한 아이로 이제 두산에 해가지고 했는데 두산이 이제 원래 그 두산 회장이 M&A를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많이 좀 키우는 게 있어가지고 호기 어리게 그 포크레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그 루이 까토즈가 샤넬을 인수한 거지. 그리고 바로 망한 겁니다. 아니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중국이 건설을 안 하잖아요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연구처를 빌렸다 그랬잖아요. 연구체를 거꾸로 하면 영원히 이전해야 되는 거죠. 안 갚아도 되지만 왜 연구체를 합니까? 연구체는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빚이 아니고 자산으로 잡혀요. 얼마나 해피합니까 이게? 내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내 돈으로 회계에 남아요. 그럼 회사는 건실하잖아요. 분명히 돈을 빌렸는데 그때 그냥 이자만 주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샀더니 안 되니까 5년마다 체크해가지고 못 갚으면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예요. 못 갚게 생긴 거지. 그럼 계속 이자는 올라가겠네. 영업이익 가지고 흑자가 남지만 이자 갚느라 허덕허덕 하니까 짤 때가 보니까 사람을 쥐어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국회 보고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그릇 챙긴다. 국회가 발목 잡는다. 발목이라도 좀 잡아봤으면 좋겠네. 늘 노동개혁 하잖아요. 유난히 그 얘기 하죠, 요즘에. 그거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의장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JTBC에서 깠잖아요. 국회의장이 2번 전화할 때 꺼놓고 지금하고 전화한다고.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이 두산도 두산이지만 조선업계 있죠. 우리나라의 상징이었던 조선업계가 무너지는 게 재벌가들한테 쇼크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조선업은 우리가 솔직히 자동차 뭐 제국이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 그죠?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 정도 되면은 미국은 자동차 잘 만드는 게 자동차가 많아서 자동차 왕국이고 독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엔진 달린 것도 독일이 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럭저럭 괜찮은 차를 비교적 싼 가격에 팔고 있는 현대차 정도가 있다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폰도 삼성이 애플하고 이제 경쟁을 하긴 하는데 체격이 틀리죠. 애플은 지금 세계 최고 시총을 자랑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나 막 애플이 긴장한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나가 보면 별로 없어요. 중국 가 보면 아예 없어. 차라리 샤오미를 쓰지.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서 제일 명함 내밀기 좋은 게 뭡니까? 조선이었잖아요.
우린 또 거북선의 역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뭐 판옥선이니 뭐 하나 다 외우잖아요. 그랬는데 중국이 많이 따라오죠. 그리고 일본이 엔저를 해가지고 가격 할인을 치죠. 그래서 조선업계가 그래도 조선은 그래도 고급 인력이잖아요. 연봉이 꽤 됩니다. 그래서 울산 거제 잘 사는 동네지 않습니까? 네, 거제 가면 어이없는 아파트. 그냥 산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웬만한 부산 이런 데보다 비싸요. 지금은 반띵 났대요. 거기는 그 조선소 직원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는 곳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거기 사람들 놀릴 수가 없어요. 놀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삽질을 시키는 거지. 뭘 할까 하다 이제 자기가 우리가 조선 강국이라는 생각에 해양 플랜트로 가자. 새로운 쪽으로. 그래 플랜트를 갑니다. 플랜트는 배하고 완전히 틀려요. 현대중공업이 뭐로 뜨겁습니까? 그 골프공 책에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LNG. LNG가 가다가 터지면 반경 2km가 얼어버려요. 바다가. 네. 거의 뭐 무기급이거든요. 그래서 용접에 기포가 없어야 돼요. 또 우리나라 손으로 하는 건 또 잘하잖아. 네. 그래서 성형수술, 용접 이런 거 잘하잖아. 그렇잖아요. 놀라운 건 우리나라 20대 여성 20%가 태어날 때랑 얼굴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가 그렇대요. 네,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유가가 떨어지죠. 이른바 그 말통 배가 별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트도 기름값이 비싸면 어디 가서 빨대 꽂아가지고 뽑아 올리면 돈이 남는데 기름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트는 우리가 설계가 안 되거든요. 설계 기술자를 다 호주나 이런 데 불러요. 얘네들 월급이 기본이 3천입니다. 그런데 경영자들이 플랜트가 뭔지 모르니까 일이 뭐 문제가 생기면 조율이 안 돼가지고 납기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납기 놓치면 분당 계산해줘야 되는 거. 손해봉 둘째치고 물어줘야 될 것만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쓰러진 거. 지금 이 난리가 난 건데. 그래서 지금 울산이나 이런 데도 그 삼겹살집 이런 데 매출이 박살이 났다 그러잖아요. 회식 안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의 가장 못된 버릇 중 하나가 자기가 경영인이 아니고 그냥 회사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같으면 경영 실패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책임을 나눠야 되고 책임을 지고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주인이니까 절대 아무 문제 그냥 기분 나쁠 뿐이고 그래서 노동자들을 잘라내는 거죠. 근데 자르려고 하니까 정규직들은 그래도 거기는 또 강성노조 나름대로 강성이잖아요. 자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 인간들을 자를 수만 있었으면 내가 이 짓을 안 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자르게 해달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그게 노동개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계들은 그걸 사활을 걸고 있다. 큰일 났네요. 지금 슬라이드가 엄청 남아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돌아가면 우리도 지금 수출 대형주들이 개박살이잖아요. 중국이 예전 같지도 않고 그나마 하는 것들도 자기들이 하니까. 뭐 가치주 뭐 이런 거 좋아하시면 우리나라 주식은 다 가치주입니다. 다 싸요. 이렇게 쌀 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 근데 문제는 더 빠질 것 같아서 문제라는 거죠. 돌아버리겠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가치주 좋아하시면 현대자동차, 뭐 포스코, 엄청 저렴이들이 엄청납니다. 예, 돈 있으시면 이제 물려주신다 생각하시고 묻어주셔도 손해 보기 어려운 근데 수익은 언제 날지 알 수 없다. 오래오래 파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우리나라도 희망을 굳이 찾으면 있긴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원자재를 빨아들이니까 이머징들이 사면 초과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이 초록색 아이들이 이제 이머징 이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선진국이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얘는 존재감이 없어서 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냥 이머징만 추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머징이 굉장히 힘든 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다. 올해는. 그러니까 어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우디하고 이란이 정말 돌았나 봅니다. 사람을 47명을 죽이더니 이제는 사우디가 예멘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폭격했어요. 그 동네는 무서워서 살 수나 있나? 그랬는데 놀라운 건 두바이 유가 20대로 떨어집니다. 예전엔 중동전에서 기름값 폭발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 정도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표로 확인을 해드릴까요? 이게 이머징 통화의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선진국은 얘가 꺾여 있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머징은 무조건 환율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 바꾸면 살아날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통령은 더 망하게 할 수는 있어도 더 잘 살게 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는 환율입니다. 환율. 근데 우리나라 돈 가치, 이머징의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머징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건 뭡니까? 상대편에 있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놀랍죠, 이게. 작년 말에 보십시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구체화되면서 슈팅을 하죠. 그러니까 이 돈들이 여기로 간 거겠지. 이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머징들이 잘 나갈 수 있을까? 이거 보면 그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림이 나오는 거고, 하나 더 보죠. 유로인데요. 유로는 그래도 자기들이 한때 기초통화였다고 무조건 이제 달러 기준인데 여기만 반대로.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는 거는 그 유로가 여기 보면 USD가 보통 앞에 있는데 유로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떨어지면 유로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원래는 요 정도였다가 지금 1대1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1대1까지 나오고요. 왜? 뭐겠습니까? 미국은 금리 올렸는데 유로존 계속 돈 찍잖아요.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 재밌는 거 엔화.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슈팅한 거 보십시오. 얘는 올라간 게 뭐겠습니까? 약세거든요. 엔화 약세. 얘랑 반대예요. 자, 보세요. 여기는 달러가 앞에 있죠? 여긴 뒤에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은 재밌는 게 예전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달러 가치가 높아졌는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면 엔화가 강해집니다. 왜? 예전에는 달러가 대출이자 빵이었다가 지금 달러는 대출이자 올랐잖아요. 여전히 빵인 애들로 조달 통화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책 보고 배운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왜 달러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되지? 금하고 달러가 어떻게 같이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읽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같은 이머징은 기도밖에 할 일이 없는가?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또 실제 이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름대로 저도 근거도 제시했고, 그 이머징의 맏형이었던 중국이 스스로의 이유로 이제 체질도 개선하고 있고,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미국이 예전처럼 소비를 덜 해주고, 그리고 미국에서 돈이 풀리다가 약간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이머징한테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 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약간 긍정적인 힘을 조금 싣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투자라는 건요. 보통 시야가 너무들 좁으세요. 우리나라의 상승밖에는 수익이 낼 게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요즘에 이렇게 춤을 추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떨어지면 수익 나는 상품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대중화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슛돌이들이 많아져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엄청 떠들어대가지고 원래 상승은 천천히 하고 폭락은 빨리 합니다. 공포니까.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좀 괴팍해졌습니다. 실컷 올린 거 다 빼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런 주장도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생겼죠. 예전에는 인버스 이런 거 거의 없었잖아요. 네. 파생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파생과 결합된 ETF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중화되고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되면서 하방에 힘을 실는 자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악재를 별것도 아닌 예전부터 있었던 악재를 갑자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갑자기 폭락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지금 한 30년 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뉴스에서는 그게 마치 오늘 발견된 것처럼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언론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건 소위 말하는 화폐 전쟁이 끼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2008년부터 시작된 이 분위기가 올해로 적어도 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게임이 뭡니까? 환율 전쟁이 말고 자기만 살겠다고 화폐 절하시켜가지고 딴 나라 힘들게 만든 거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나만 잘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파이를 키워가지고 나눠 먹자가 아니라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우리만 해먹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가면 끝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대공황이 그랬거든요. 대공황 때 다들 경기가 나빠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요. 수입 못하게 하려고. 수출만 하려고. 근데 서로 수출만 하려고 하니까 그 옆 나라는 사줘야 되는데 걔도 똑같은 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멈춰버려가지고 망해서 한 십몇 년 동안 갔던 게 대공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위정자들도. 근데 지금까지는 상황이 너무 급해서 이걸 해왔는데 이제는 좀 종식할 때가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양적 완화를 떠나서 양적 질적 완화를 했던 게 일본인데 일본이 변화를 합니다. 고르다 총재죠. 한 4월쯤에는 추가 양적 완화를 할 거라고 시장에서 다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계속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또 그 7월에는 일본의 선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54%입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가는 게 국민 여론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산다는 거. 근데 일본이 아베노믹스에서 엔자면 수출이 유리하죠. 그런데 일본은 과연 GDP에서 수출이 얼마 차지할까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54%입니다. 14% 정도. 생각보다 일본이 대단한 건 1억 명의 중산층 때문에 내수 시장이 크다는 거고. 그러면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하는 일본도 다 먹을 거 에너지 다 수입하죠. 천연가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전 세계에서 92% 수입합니다. 우리나라 기름하고 우리나라 일본은 기름이 비싸니까 가스를 쓰는 거예요. 러시아 이런 데 가세요. 그냥 기름만 퍼가지고 그냥 가스는 다 태우잖아요. 귀찮으니까. 가스는 그냥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원유는 통에다 실어서 가면 되는데 가스는 압축을 해야 되고 관을 깔아야 되니까 그냥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할 때 최대 걱정이 이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도와줘요. 미국에 뭐가 있습니까? 요즘 셀가스, 셀오일이 있죠. 그거를 당시에는 지금 유가는 더 떨어졌지만 당시보다 훨씬 저렴했던 당시 5, 60에 이상 거래됐던 거를 45달러에 몰래 너한테 팔아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베노믹스를 지원해줘, 찔러주는 거죠. 미국은 왜 이 짓을 할까요? 미국은 왜 아베노믹스를 조장할까요? 달러 많이 찍어놨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사람들이 달러를 쓰고 싶지 않아 하겠죠. 그럼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똑같이 떨어지게 만들면 옆에 보면 같은 속도로 가면 옆에 보면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유럽은 뭐 제가 강의 들어보셨죠? 유로의 원제편에서 그리스라는 독을 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리스가 의외로 이제 모든 일을 다 하고 이제 자살폭탄 테러를 끝냈잖아요. 할 거 다 했어. 나를 거덜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필요해서 뜻밖의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뜻밖의 아이가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예쁘기까지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작년 뉴스에 참 많이 등장했던 단어 IS죠. 미국이 IS를 때리려고 마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미온적일까요? 얼마 전에 오바마한테 기자가 묻습니다. IS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오바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S는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럼 예전에 탈레반은 그렇게 위협이 돼가지고 그 난리를 쳤나?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탈레반은 제국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유럽은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 연방 그래도 국가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냥 연합이에요. 유니언이죠. 그래서 얘것들이 뭉쳐 있는데 이간질 시키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특히 유럽은 만장일치제가 많기 때문에 한 놈만 삐껴버리면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유럽의 3대 권리 중에 하나가 주거 이전의 자유입니다. 왜? 배낭여행 가시면 유레일 패스, 유로 패스 끊는 거 그냥 막 돌아다니죠. 우리나라 하이패스 끊듯이. 그게 생겐 조약 때문이에요. 생겐 조약. 거기서 그냥 유로 회원 국가의 그거면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는 게 이 아랍이나 중국 부자들이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로 바로 못 가니까 EU 중에 좀 저렴한 아이들한테 초자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딴 다음에 점프를 뛰어요. 그래서 런던의 집값이 폭등합니다. 런던 이런 데가. 예. 왜? 그래서 지금 영국은 심심하면 EU 탈퇴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왜?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영국 청년들이 집을 못 산다는 거죠. 걔네들 돈 들고 오니까. 그리고 돈이라도 들고 오면 다행이에요. 돈 안 들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시리아 난민이 있죠. 와, 이것들은 와가지고 밥만 먹고 있어요. 아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일단은 한 나라에서 받아주면 다 돌아다닐 수 있잖아.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IS 때문에 자꾸 올라오잖아. 그러면서 심지어는 프랑스에 테러가 터져요. 그래서 드디어 유럽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국경 통제하겠다. 그 파리 테러가 터졌을 때 최고 중요한 뉴스가 난민들 사이에 IS가 섞여 들어왔다는 뉴스가 나오면 진짜 큰일인 거예요. 난민을 안 받아줄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려요. 근데 한 명이 발견됐잖아요. 심지어 시리아로 돌아갔어요. 살아서. 현재까지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극도로 지금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이가 나빠지는데 유로화가 강해질 수가 없죠.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내비두는 거지 뭐 어쩔 수 그 뭐라고 그러면 가다가 그냥 폭탄이나 하나씩 던지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죽이려고 하면 왜 못 죽였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럽 얘기가 나왔는데 유럽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일본 얘기 하나 더 하고 가죠.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아베노믹스를 멈추는 건가요? 이제는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많이 떨어졌어요. 부작용이 부각되고 7월 달에 일본에 선거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도 이명박 때 고환율 써가지고 우리 많이 힘들었잖아요. 선거 때 아베노믹스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수출이 우리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나마 지금 기름값이라도 싸니까 버티는 거지. 만약에 이게 돌아오고 물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물가 오르는 걸 일본 사람들 연금 받아 사는 노인네들이 많잖아. 연금은 딱 고정이에요. 물가 오르면 그만큼 손해니까 거기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베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2007년에 아베가 한 번 진 적이 있습니다. 2008년인가 그때? 예, 그때 한번 실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는 선거에 붙이지 않겠다고 일가라든지 지금은 그래서 방향을 전환해요.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아베노믹스를 해가지고 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법인세 인하로 갑니다.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되면 물가는 별로 안 올라가죠. 그죠? 국가 재정이 마르겠지만 어찌됐건 국민들한테 바로 표면적으로 안 오죠. 그래서 명분도 있습니다. 법인세 깎아줄 테니까 고용 더 해라.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기업들한테 욕을 하면 되잖아. 정부는.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니?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빠 잘라서 아들 뽑아라. 이렇게 해서 차라리 일본이 더 인간적이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때까지 발표됐던 양적 완화도 바뀌어요. 그래서 청년 고용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회사들을 지수로 만들어서 그 ETF를 일본 중앙은행이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게. 일본이 차라리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는 거의 기부라고 말하고 강매라고 하는 뭐 청년 희망펀드 있어 그 돈 갖고 뭐 할 건지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홍보용이잖아요, 사실은. 홍보용인데 차라리 일본은 아베가 정말 믿지만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본은 더 이상 추가 양적 완화보다는 기조를 바꾼 것 같다. 적어도 올해는 기조를 바꾼 것 같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을 가면 드라기가 이제 그 별명이 좀 마리오 드라기인데 그 슈퍼 마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오가 연설할 때마다 뭐 시장에 버섯을 보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 클 수 있도록. 네, 마리오 버섯 먹으면 커지잖아요. 그랬는데 그랬던 마리오가
물가가 기대만큼 상승하고 있다. 그 말이니까 돈 안 찍어도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12월 3일에 그 유로존 정책 그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양적 완화의 기간과 금액이 다 늘어날 줄 알았는데 기간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망이 크게 나와가지고 돈 더 찍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가 강세로 갔습니다. 대실망한 거죠. 예, 그거지 뭐 크리스마스인데 뭐 열었는데 없는 건 아닌데 사탕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차라리 아예 없으면 차라리 욕이라도 할 텐데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럽은 이제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통화 정책 안 먹히니까 이제 그만하는 건가? 아닙니다. 유럽도 바뀌어요. 유럽 어떻게 바뀌냐? 유럽은 미국은 바로 돈을 찍어서 통화 정책으로 서브프라임을 벗어났죠. 유럽은 재정 정책으로 하다가 거덜나 가지고 통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재정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융커 의장, EU 의장인데 융커 플랜을 해가지고 유럽에 그냥 철도하고 쫙 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기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럽은 재정위기이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치더니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라고 했더니 시진핑이 얼마 전에 왔다 갔죠. 제가 거하게 쏴드릴게요. 유럽 부흥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이 가입했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AIF를 통해서 2조 달러를 풀기로 마음먹었어요. 유럽에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럽까지 열차를 다 연결하는 게 1대1로 21세기 실크로드지 않습니까? 그럼 유럽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양반이 돈 다 줄 테니까 짓기만 해라는 거예요. 유럽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시진핑이 영국 갔을 때 황금마차 태워줬잖아요. 엘리자베 그 왕실에서 백악관에서 하지 말라고 사인을 했대요. 그거는 정말 국빈급 중에 그러니까 영미 서로급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그 황금마차 탄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 노무현 때 비슷한 거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도가 안 됐죠. 우리나라 3대 언론이 보도 안 했습니다 그때. 그게 진짜 영국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우거든요. 시진핑한테 태워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여왕이 가가지고 쎄쎄쎄쎄를 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또 돈 앞에 뭐 돈이 깡패죠. 현금 깡패 아니겠습니까? 와가지고 근데 뭐 중국은 뭐 하려고 그렇게 가서 돈만 쓰느냐? FDR 편입할 때 확실하게 단도리한 거죠. 해줄 테니까 반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하는 얼마나 좋아. 중국은 절대 반지를 끼는데 뭐 어차피 할 거지만 확실히 가고 어차피 써야 될 돈 유럽에 써가지고 유럽은 그걸로 한번 크게 장사 한번 하고 그러면 또 중국이 그냥 넘어갑니까? 뭐라고 하나 받아야죠. 뭐라고 하나 받아야 돼. 그러면 유럽이 갑자기 경기가 살아나면 거기서 중국은 또 장사를 하고 싶겠지. 중국은 지금 과대 생산이 문제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WTO에서 중국은 시장 경제 국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시장 경제 국가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 수출할 때 그 시장을 잠식하려고 싸게 팔면 덤핑 과세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시장 국가들은 자기 나라에서 판매 금액하고 수출 그 금액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비시장 국가는 비슷한 국가의 다른 나라에 그거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철강을 예를 들어서 유럽에다 수출을 하려면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철강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그거보다 일정 이상 싸면 덤핑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싸게 팔고 싶어도 싸게 못 팔아요. 안 그래도 중국 거 별론데 가격도 안 싸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런데 유럽이 뭐 이 정도 됐는데 이제 G2인데 하나 해주죠. 뭐 허허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걸 하나 주는 거지. 여기에다가 돈 대주는 대가로. 미국이 반대하고 있으나 유럽은 지금 미국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니죠 지금. 통화 정책은 말을 안 듣죠. 재정 정책 쓰려고 하니 돈은 없는데 거의 무이자로 와서 다 해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 뭐 유럽에서는 나쁘잖아요. 그러면 중국 내부의 철강 가격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엄청 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어차피 자기 돈으로 건설하는데 자기 거 물건 좀 납품하겠다는 거 유럽에서 납품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어차피 당국에서 돈을 확 뿌리고 대신에 위안화로 뿌려가지고 위안화의 국제화에 촉진을 하고 유럽은 그걸로 경기 부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중국 내에서 건설되던 투자 이런 것들 유럽으로 옮겨가지고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술 다 훔쳐오는 얼마나 아름다운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유명하잖아요. 삼성전자 그 중국 공장 지을 때 완공 일주일 전에 기술 넘기지 않으면 전기를 안 넣겠다. 어떻게 공장 다 지어놨는데. 그래서 전기 넣어주세요 하고 이제 설계서 주고. 그리고 북경 현대 갔을 때 타오 엔진 설계서 넘기지 않으면 수도문을 연결 안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 다 줘요. 종목회장이 졌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어차피 뭐 다 빼갈 건데 뭐 그냥 줘버려라. 이렇게. 차라리 그것 때문에 몇 년 늦어지면 그 시장을 놓칠 수 있으니 그냥 어차피 줘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시장이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뭐 근데 유럽은 뭐 나쁠 거 없어요. 뭐 나쁠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체질 개선이 어느 정도 됐던 중국과 융커 플랜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재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유럽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이제 제대로 소화하는 미국이 또 엔진이 되고 그게 안착이 되면 그걸 보고 이머징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은 뭐 아주 나쁜 그림과 아주 좋은 그림을 한꺼번에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연초 전망은 별로 의미가 없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로 나왔던 뉴스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잘 안 나오죠, 그죠? 이게 또 무슨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뭐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기자가 그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죠, 뭐 사실. 그 기사들과 이런저런 데이터를 해가지고 우리가 퍼즐을 풀어 나가야 되는 거고 이제 그 퍼즐을 푸는 데는 그래도 제가 조금은 좀 약간 더 해봐가지고 그냥 제가 하는 거에 그 동의가 되시면 뭐 같이 공부도 하시고 투자도 같이 하시고 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올해는 전망이 좋으니까 투자를 하십시오. 아니 올해는 아니니까 그냥 판가를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예측이 아닌 거,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예측이 될 것 같으면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절대반지를 굴리고 있겠죠. 그래서 투자는 일단은 관찰이에요. 일단은 관찰이고 관찰을 토대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한 템포 느릴 수밖에 없죠. 관찰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릎까지 올라오는 게 관찰이 돼야 되는 거지. 잠깐 일시적으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욕심 안 내는 내지 말라는 건가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욕심을 안 낸다는 게 예를 들어 1억 나오는 사람이 100만 원만 벌겠다 이런 거하고 좀 계산이 안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근데 그거는 그 추세를 확인하고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한머니들이 있어요. 스마트 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데 따라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쪽이 이기더라고요. 잠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역시 개박살이 나가지고 다시 또 이게 열심히 메워야 되는 슬픈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잠깐 쉬었다가요. 2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쯤에 시작할게요.